네, 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중학교 2학년 2학기 국어 금성출판사 2-1단원의 재구성된 작품 감상하기 중에서도 운수 좋은 날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원래 운수 좋은 날은 소설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시나리오, 애니메이션 시나리오로 조금 각색을 했습니다. 자, 출제 유형 베스트 한번 볼까요? 당연히 어떻게 달라졌는지 소설 원작과 달라진 부분을 묻는 문제 유형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소설에서는 이랬는데 시나리오에서는 이랬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나리오 갈래 자체의 특징이 있어요. 시나리오 용어 이런 것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등장인물인 김첨지의 심리와 상황을 묻는 문제 유형. 네 번째로는 소재가 좀 많이 나옵니다. 비, 술, 돈 이런 소재. 그 다음에 설렁탕 이런 소재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담긴 의미를 물어두고요. 반어적인 제목으로 드러나는 작품의 주제를 묻는 유형도 나옵니다. 운수 좋은 날이라는 제목 자체가 상당히 반어적이죠.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는 형식이다. 시간의 순서대로만 진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첨지가 계속 아내를 떠올리죠.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교차되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자, 이런 유형들이 나오는데요. 한번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수 좋은 날 반어적인 제목이죠. 자, 씬 넘버, 이게 장면 번호라는 게 있어요. 장면 번호. 배경과 관련이 있는데요. 시간이나 공간이 바뀌면 이렇게 장면 번호로 바꿔주는데 이게 시나리오 용어인데 기억해 둡시다. 자, 기침소리가 이어지고요. 자, 보이스 오버 이 말로 되게 시험에 자주 출제됐습니다. 화면에는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목소리만 들리는 그런 기법. 그게 시나리오 용어인데 이것을 이제 VO, voice over라고 합니다. 쿨럭쿨럭하네요. 김천지는 짜증을 내는데 앞집 마나님이 천지 있나? 라고 하니까 예 마나님 일 가는 참이면 나 전착길까지만 가세나? 예 갑지요. 아침부터 행운이 오네요. 어디 가시나봐요. 광화문에 볼 일이 있어서 아이고 이게 눈인 줄 알았더니 얼가만 비네. 얼가만 비만 내린다고 합니다. 우울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비극적인 상황을 드러내고 인력과 끌기에도 좀 좋지 않은 날씨죠. 어떻게 보면 김첨지의 어려운 상황을 부각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김첨지는 하하 웃으면서 계속 이제 앞집 마나님을 이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 마나님을 태운 인력거가 광화문까지 도착했습니다. 다 왔습니다. 수고했네. 조심히 가세요. 보냈고요. 자, 근데 그 과정에서 인력거 동료라는 새로운 인물이 나와요. 원작 소설에는 없는 인물인데요. 원작 소설에서는 서술자가 우리 교과서 표현에 따르면 보는 이가 설명한 내용입니다만 여기서는 인력거 동료가 나옵니다. 시나리오에는 보는 이 서술자가 없거든요. 뭘 그리 골똘한가? 안 사람이 안 좋다며? 라고 하니까 한 달포 됐지. 의사에게 보인 적은 없어. 무슨 병인지는 모르나 반드시 누워가지고 일어나기는커녕 새로 뭐라도 못 눕는 걸 보면은 중증은 중증인 것 같다. 약은 써봤나? 라고 하니까 재수가 엄붙해서 그런 열흘 동안 돈 구경도 못했다. 조밥도 굶기를 먹다시피 하는 형편인데 무슨 돈이 없다는 얘기죠. 굳이 안 쓸 건 뭐냐? 라고 얘기하니까 병이란 놈에게 약을 주어 보내면 재미를 붙여서 찾고 온다. 자, 그게 대단한 신조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돈이 없어서 약을 못 쓰는 거죠. 그 신조는 어디까지 충실한 건가? 라고 얘기하니까 병이 이대로 심해지는 것은 열흘 전에 조밥을 먹고 체했기 때문이야. 마침 인력거 라고 하니까 동료가 먼저 가네요. 그럼 수표고까지 가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자 손님이 인력거 동료에게 좀 함부로 대하네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김첨지가 침을 뱉으면서 대놓고 말할 수는 없고요. 반말을 하는 손님에게 불만스러운 심정을 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열흘 전 이제 조밥 먹고 취했다는 그 열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네요. 과거 회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알아둡시다. 아내가 그게 뭐요? 라고 하니까 이 보자기에 뭔가 물건이 쌓여있는데 그게 아마도 먹을 거, 음식, 식량, 양식 같습니다. 이게 다 얼마만이요? 곡식을 오랜만에 볼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다는 얘기겠죠? 소태 밥을 했고요. 후후 버무렸는데 헙헙 막 먹어요. 나중에 애는 울고요. 근데 아내가 막 우는데 김천지가 옆에서 먹어보니까 이거 아직 익지도 않았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이제 먹고 싶었으면 익지도 않은 밥을 이렇게 먹었을까요? 그걸 지켜보면서 어휴 참 놀랍고 안타까움 심정을 느끼네요. 자, 인력거를 부른 소리가 현실로 돌아와요. 자, 이제 아까 동료가 갔고 이제 김첨지에게도 손님이 왔습니다. 예 갑니다. 계속해서 돈을 벌게 되는 이 상황이 되게 반가운 거죠. 어디로 모실까요? 동광학교 같이 갑시다. 예. 다시 열흘 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배가 왜 이렇게 캥긴데요? 애는 울고요. 에이 오라지를 조랑복은 할 수가 없어. 오라지는 욕으로 하는 말이고요. 조랑복은 복을 받아도 오래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조랑복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못 먹어서 먹어서 병 어쩌란 말이야? 왜 눈을 바로 뜨지 못해? 라고 하니까 에이 막 짜증을 내네요.
근데 이게 화를 내긴 냅니다만은 아내가 아파하는 모습에 답답하고 괴로우며 걱정스럽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지 정말 뭐 미워서 내지는 뭐 얼른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독한 마음을 먹었다 뭐 이런 선택지가 나온 학교가 있습니다만은 잘못된 선택지입니다. 당연히 적절하지 않은 걸로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어제 다시 동고학교까지 이제 손님을 데려다 줬어요. 돌을 보고 좋아하죠. 나중에 이제 모주 뭐 막걸리죠. 모주도 한 잔 적실 수 있고 설렁탕도 살 수 있다고 좋아합니다. 왜 설렁탕을 사고 싶어 할까요? 한번 볼까요? 다시 이번에 사흘 전입니다. 아내는 계속 아프네요. 뭐 저기라고 얘기하니까 설렁탕 국물 먹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김첨지가 뭐 돈을 많이 벌려는 게 김첨지는 아내를 뭐 그래도 많이 생각하고 있네요. 에이 아침부터 이런 뭐 조밥도 못 먹는 것이 설렁탕은 또 처먹고 뭐 지랄병을 하게 이렇게 뭐 비속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화는 내는데도 못 사주는 마음이 좋지는 않았나 봐요. 자, 그 와중에 또 동강 학생이 이번에 또 인력거를 부르네요.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냐? 라고 하니까 주저합니다. 남대문 정거장까지라. 남대문 정거장 말씀이십니까? 왜 이 행운이 두려울까요? 오랫동안 일이 없다가 너무 손님이 이어지니까 왠지 아픈 아내를 두고 온 상황이 좀 불안하죠. 오늘 아침 일로 다시 거슬러 가요. 오늘은 나가지 말래요. 응?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제발 덕분에 좀 붙어 있어요. 얘가 이렇게 아픈데 라고 얘기하니까 뭐 재수없다, 빌어먹을 소리를 다 한다, 맞부들고 앉아있으면 누가 먹여 살릴 줄 아냐, 뭐 나는 돈 벌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일찍 들어와요 라고 했던 게 생각이 나서 조금 주저하고 있죠. 남대문 정박사책 얼마냐 라고 얘기하니까 해군도 자꾸 이러면 겁난다 라고 하고서는 이제 동방학생은 좀 초조해요. 인천차가 11시에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오후 2시던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1원 50점만 달라고 합니다. 그 당시로는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건 너무 과한데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다. 미수로 치면은 뭐 15리가 넘는다. 이런 진날에 좀 더 줘야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빨리 가요. 예, 그럼 가죠. 기분이 좋습니다. 짐 좀 가져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네요. 이제 아까의 불안감은 없어졌어요. 흥정을 성공했고 돈을 벌 생각 때문이죠. 이런 금액을 불러본 지 얼마 만이야? 잠시 아내 생각이 나긴 하지만 에이 설마 뭐 오늘 안으로 무슨 일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지요. 계속 볼게요. 남대문 정거장으로 가는 길에 전차 안에 여인과 아이를 보니까 자기 아내와 자식인 개똥이가 생각나네요. 아내가 내가 이렇게 아픈데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아내가 막 숨을 모으고 근데 또 타고 있는 학생을 이제 좀 의아해하는 거죠. 왜 이러냐? 기차 놓치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불안감과 걱정 때문에 인력거를 제대로 몰지 못하는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죠. 얘 죄송하다 라고 다시 달리네요. 자, 결국 학생이 주는 1억 50전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정거장까지 가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젠장 맞을 거. 이 비를 맞으면서 왜 빌 인력거를 털털 걸리고 어떻게 돌아가냐. 이놈의 비가 왜 쌍파를 때리냐. 이게 그 당시 사회적 하층민의 뭐 생생한 목소리를 잘 담고 있죠. 상당히 좀 거칠고 좀 투박한 그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비가 상당히 음산한 분위기를 조성해요. 김첨지가 참 힘들게 고단하게 살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비극적 결말까지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비의 상징성이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 와중에 또 동료가 다시 나타났네요. 그러면서 정거장 인력거꾼 등살이 얼마나 무서운데 거기를 기웃거리나. 그러니까 김첨지가 이제 빈 인력거를 털털거리고 돌아가기는 좀 애매하니까 정거장에 간 모양입니다. 근데 정거장에는 또 정거장을 기반으로 하는 인력거꾼들이 있나 봐요. 열차 들어올 때가 안 되나 해서 목이 좋은 자리는 큰 회사에서 다 저렇게 차지하고 텃세를 부리니. 그리고 아까 그 정거장 인력거꾼들은 큰 회사 소속 인력거꾼들이네요. 뭐 근처를 빙빙 돌면서 형세 이 길 돌아가는 뭐 세력을 관망하면 된다. 뭐 전에도 여러 번 해본 일이다. 조심하게 저치들도 전차에게 손이 다 뺏긴다고 화증이 나 있다. 그럼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알 수 있네요. 큰 회사 소속 인력거꾼도 전차에게 손님을 뺏기는 뭐 그런 상황이다. 걱정 마라. 오늘은 괴상하게 운수가 좋다. 손님을 태우게 되는 요행이 또 없으리라고 누가 보증하냐? 라고 하니까 말았으니 수고해다. 뭐 내기를 해도 좋다. 그래도 얼른 집사람에게 가봐. 동료는 뭐 큰 생각 없이 별 생각 없이 하는 말이지만 이 말을 들으니까 또 김첨지는 불안하죠. 이놈의 날씨는 왜 이렇게 또 오락가락하냐.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첨지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젊은 여자를 발견하네요. 인력거 아니 타시랍쇼. 뭐 정거장 애들보다 싸게 모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왜 이래 남기 착해. 남을 뿌리치고 있습니다. 젊은 여자는 결국 전차 타고 가네요. 김첨지는 좀 민망했겠죠. 전차 쪽을 바라보면서. 근데 이제 전차를 바라보니까 사람이 양심이 있지 이 짐을 들고 탄단 말이요. 전차 차장이 어떤 뭐 큰 짐을 들고 탄 신사를 좀 보낸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더 신는다고 전차가 어떻게 되나? 그때 이제 김첨지가 접근을 하죠. 인력거 타시랍쇼 라고 얘기하면서
인사동까지 60전이면 너무 과하지 않나? 이 비 오는 도중에 그런 짐까지 있으니 그 정도는 주셔야 된다. 그러지 말고 50전에 가자. 제가 해화동 가는 길이라 그 정도 더 싸게 드리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작에서는 사실 한 문장 정도로 간단하게 나와요. 한동안 값으로 승강이를 하다가 뭐 60전에 인사동까지 뭐 태워주기로 했다. 이 정도로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시나리오다 보니까 노신사와 김첨지의 뭐로? 대화로 제시되죠. 이것도 이제 원작과 시나리오의 다른 점입니다. 자, 노신사를 태운 인력거를 끌고 인사동으로 기분 좋게 달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인력거가 비니까 다시 불안감이 나와요. 인력거가 무거울 때는 몸이 이상하게 가벼운데, 가벼워지니까 무거워지고, 이제 요행이고 뭐고 초조하기만 하네. 이제 막 이게 뭐 거의 뭐 술에 취한 정도 것으로 보일 정도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저놈의 인력거꾼이 저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이 진 땅이 어찌가노 이렇게 지나가는 행위를 얘기하는데요. 실제 술에 취한 건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불안한 거죠. 아내와 개똥이 생각이 납니다. 비틀거리며 힘겹게 인력거를 끌고 가는데요. 자, 집이 가까워지니까 괴상하게 마음이 누그러든대요. 이 누그러든다는 게 이제 좋았던 기분이 좀 사그러든다는 얘기겠죠. 기적에 가까운 벌이를 했는데 이 기쁨을 오래 지니고 싶은가? 이놈의 다리가 떨어지지가 않네? 불안해합니다. 막상 집에 들어가려니까 왠지 불안해요. 조금이라도 자신의 좀 기분 좋은 마음을 오래 갖고 싶어요. 즉, 집과 밖은 어떤 공간이다? 대조되는 공간이에요. 집은 아픈 아내가 있고 불안함이 있는 공간이고요. 밖은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잠깐이라도 현실을 도피할 수 있는 공간이죠. 자, 그 와중에 친구인 치삼이를 만납니다. 어디 가나? 라고 하니까 치삼이 구세주를 만난 것 같다고 하네요. 왜 이렇게 반가워했을까요? 집에 들어가는 일을 미룰 핑계를 얻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네 사대문 안에 들어갔다 오는 게 모양일세그려? 돈 많이 벌었을 땐 한 잔 빨리게, 한 잔 나를 빨게 해줘라. 술 먹게 해줘라. 라고 하니까 자네는 벌써 한 잔 한 모양이네? 재미가 좋아 보이네? 아이고 재미 안 좋다고 술 못 먹을 낸가? 돈을 못 벌어도 술을 먹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웬 몸이 물독에 빠진 생쥐 같나? 어서 인력 좀 말리게. 그만큼 하루 종일 비 맞으면서 인력거를 끌었기 때문이겠죠. 자, 안주를 보니까 또 제대로 먹지 못한 가족들이 떠오르네요. 자, 결국 빈대떡과 추어탕을 시켰습니다. 결국 추어탕을 열심히 먹어요. 막걸리도 마시고요. 술을 마시니까 좀 기분이 나아질 모양이에요. 그리고 술을 또 마시네요. 또 붓다니 넉 잔씩 먹었으니까 돈이 40전이다. 그럼 치사미도 그렇고 김첨지도 그렇고 상당히 좀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오늘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괜찮다. 운수가 좋았다. 이렇게 제목과 연관된 얘기가 나옵니다. 30원을 벌었다. 이런 식으로 약간 허풍을 떨고 있네요. 실제로 한 4번 정도입니다만은. 이렇게 왜 술을 안 부르냐? 라고 얘기하니까 오늘은 막 먹어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뭐 종업원에게 또 화풀이를 합니다. 이 중대가리 일단 그놈이 손님 말을 안 듣네. 라고 얘기합니다. 치사위는 주전자를 넘기지 말라. 이 친구 지금 취했다. 술 주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 눈치를 보면서 이제 김첨지가 화를 내요. 내가 돈이 없을 줄 아느냐. 라고 하면서 돈을 내동댕이 칩니다. 왜 돈을 끼웠나? 라고 이제 치사미가 얘기하니까 처음에 뭐 내가 죽겠다라고 반사적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그 돈을 보니까 다시 막 화를 내요. 이 육시를 할 놈. 상당히 좀 육시는 상당히 뭐 좀 험한 말입니다만은 돈을 왜 이렇게 내동댕이 칠까요? 여기서 이 돈은 아내의 병을 고치고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데 정작 이 돈이 잘 쉽게 벌어지지 않으니까 아내의 병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 원망의 대상이죠. 자괴감, 분노, 부끄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막 집어 던지는 거겠죠. 그리고 술을 계속 마십니다. 인상 풀어 이러면서 오늘 무슨 얘기할까 레비하면서 아내에 대한 걱정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고 아까 정관장에 있었던 얘기를 하네요. 전차 정류장에서 얼음얼음 하다가 손님을 태울 궁리를 했다. 아마도 젊은 여성분 같죠? 맞죠? 인력거 타시랍쇼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남을 귀찮게 벌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소리야말로 꾀꼬리 소리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반어적인 거죠. 자신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분노를 이렇게 좀 선술집에서 푸는 것 같습니다. 참 소리가 채신도 없지? 라고 하면서 본심이 나오네요. 이렇게 막 웃다가 어쨌든 서럽게 울어요. 너무 불안해서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지금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치사미가 좀 의아해하니까 우리 마누라가 죽었다. 사실은 이미 예감하고 있죠. 아직 몰라요. 아직 집에 가진 않았지만 이미 예감을 하고 있어요. 상태 안 좋다는 거. 마누라 죽다니라고 하니까 오늘이다 라고 하니까 이 거짓말 마라. 아무리 봐도 이제 오늘 아내가 죽었는데 선술집에 올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진짜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죽일 놈이다 라고 자책을 하는데 치사미가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뭐 좀 알쏭달쏭 하긴 하지만 일단 뭐 집으로 그럼 가자고 합니다. 근데 또 그 와중에 김첨지는 살아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상당히 불안정하죠. 아까 웃다가 울다가 다시 또 박수를 치면서 나한테 속았다면서 막 놀리고요. 이 사람이 정말 미쳤나?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에 치사미도 좀 불안하죠. 나도 아주 못내.
난 말을 들었는데 이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니까 아이 뭐 안 주겠다도 그래. 이게 스스로도 너무 불안하니 화증을 내면서 하는 소리겠죠. 결국 돈을 끝까지 1원어치를 채워가지고 술을 먹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이제 집으로 가요. 불안하죠. 근데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주인 집에 물도 안 길어놓고 뭐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서 허장성세, 허세를 부리고 있죠. 평소에 이렇게 소리를 안 지른다고 이런 묘사가 소설에 나옵니다. 아니 이놈의 마누라가 얘기하는데 뭐 주야장천 누구만 있으면 제일이냐? 근데 이제 대답이 없죠. 진짜 죽었냐? 라고 얘기하니까 불안한지 개똥 엄마라고 호칭이 달라집니다. 원래는 막 알렌을 함부로 대하고 뭐 2년 이랬는데 이 호칭의 변화를 통해 뭔가 태도가 달라졌으면 할 수 있죠. 죽었나 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눈깔 왜 천장만 바라보냐, 그만 그렇게 보지만 말고 일어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설렁탕을 사는데 왜 먹지는 못하냐 라며 울고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돼요. 소설에서는 여기서 마무리돼요. 운수가 좋은 날이 사실은 가장 불행한 날이죠. 이 작품의 아주 반어적인 제목을 통해서 주제의식을 알 수 있어요. 이게 김첨지로 대표되는 하층민의 비극적인 삶이 부각되고 있죠. 자,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이 시나리오에서만 추가된 장면이 있어요. 시간을 살짝 거슬러 올라가서 설렁탕 집에서 국물을 많이 담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식당 할머니에게서 설렁탕을 받는 그 장면이 있어요. 이 장면을 왜 넣었을까요? 뭐 식당 할머니가 그럼 이러니까 김첨지가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데요.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아내를 걱정하고 위해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즉 아내를 생각하는 김첨지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설렁탕 사는 장면을 마지막에 추가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었고요. 자, 문제 한 3문제 정도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15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시정지 한번 풀어볼까요? 자, 풀어보았나요? 자, 윗글에 대해 발표한 것이다. 바르게 파악한 학생은 김첨지는 아내에 대한 불안감을 잊기에 술에 취하려 했어. 정답이 바로 나왔죠? 답은 1번입니다. 네, 술 자체가 아내에 대한 무엇을 잊기 위한 수단이다. 불안감을 잊기 위한 수단이죠. 자, 그래도 2번도 볼까요? 김첨지가 병원에 아내를 데려가지 못한 이유는 손님이 많아 바빠서였죠? 아니죠. 열흘 동안 돈 구경을 못했기 때문이죠. 3번, 목 좋은 자리는 전차가 차지했다? 아니죠. 목 좋은 자리는 큰 회사에 소속된 인력거꾼들, 정거장 인력거꾼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4번, 치사하면 김첨지가 어렵게 번 돈을 선술집 점원에게 뺏길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선술집 점원은 돈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자, 5번, 식당 할머니는 김첨지 아내가 아픈 사실을 알고 국물을 넉넉히 주었어. 국물을 넉넉히 준 건 맞지만은 김첨지 아내가 아프다는 것을 김첨지가 할머니에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도 풀어볼까요? 일시정지하고 풀어봅시다. 자, 소재에 대한 설명인데요. 들어갈 만한 적절한 걸 찾아봅시다. 설렁탕, 아내에 대한 김첨지의 사랑, 마음이겠죠? 두려움 아니고요. 술은 아내에 대한 분노를 해소한다. 아내한테 화나진 않았죠. 그 다음에 술, 현실에 대한 극복이지라고 했는데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 다음에 돈도 볼까요? 자,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 아니에요. 가난을 극복하고 아내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대상이죠. 그리고 아내의 병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만든 원망의 대상. 그렇죠? 원망. 답은 5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시나리오죠. 따로 상황을 설명해주는 서술자가 없다. 네, 맞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내용 전개가 나타난다. 아니죠. 시간의 흐름이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아내를 생각하는 과거 회상이 나오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고 있죠. 답은 2번입니다. 3번은 맞아요. 인물의 생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죠. 김첨지의 생각이 나옵니다. 원작을 시나리오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맞습니다. 그 당시 당대 하층민의 삶이 어려웠으면 짐작할 수 있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구성된 작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짧은 작품이니까 이것까지만 보고 빠르게 마무리를 해볼까요? 이번에는 배꼽을 위한 연가 5라고 하는 시인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고전소설 심청전을 재구성한 현대 시예요. 자, 출제 유형을 볼게요. 작품의 시어나 식구에 담긴 의미를 묻는 유형이 있고요. 작품의 주제, 표현상의 특징, 시상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 유형이 있고요. 작품과 원작 고전소설의 비교, 그리고 또 작품에 말하는 이 화자죠. 그 다음에 원작 주인공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을지, 그리고 작가가 원작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는지, 이게 중요한 문제 유형입니다. 자, 그럼 우리 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 제목이 좀 독특합니다. 배꼽을 위한 연가라고 얘기하는데요. 배꼽은 태아와 산모가 연결되는 자국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어머니를 상징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 연가는 사랑할 연자의 노래 같죠. 사랑을 표현하는 시다 이런 얘기라고 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인당수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비읍니다, 습니를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단호한 의지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인당수라고 하는 표현 자체에서 이미 말하는 이가 심청임을 알 수 있죠. 고전소설 심청전에서 심청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할 공양미 300석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당수에 스스로 빠지는, 희생하는 선택을 하는데요. 이 시에 말하는 이는 인당수에 빠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저는 살아서 시를 짓겠습니다. 공양미 300석을 구하지 못하여 당신이 평생을 어둡더라도, 평생을 어둡게 지내더라도, 그리고 어머니가 시각장애인이고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더라도 나는 결코 인당수에 빠지지 않겠다. 저는 여기 남아서 책을 보겠다. 시를 짓고 책을 보고 자기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또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고전소설에서는 아버지가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이 시에서는 어머니가 시각장애인입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나비여 나비여. 같은 시어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했고요. 자, 애벌레가 나비로 날기 위하여 누에고치를 버리는 것이 죄입니까? 하나의 알이 새가 되기 위하여 껍질을 부수는 것이 죄일까요? 이게 좀 어려운데요. 자, 애벌레가 나비로 날기 위해서는 누에고치를 버려야 하고 하나의 알이 새가 되기 위해서는 껍질을 부숴야 된다고 하네요. 애벌레와 하나의 알은 미숙한 상태예요. 근데 나비와 새는 성숙한 존재죠. 애벌레가 나비가 되고 알이 새가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거쳐온 길 혹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님을 좀 버려야 돼요. 부정해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그 애벌레가 벗어나야 하는 것이 누에고치고 알이 벗어나야 하는 게 껍질인 거죠. 즉 애벌레가 누에고치를 벗어나서 나비가 되고 알이 껍질을 벗어나서 새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즉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 어떤 부모님을 위한 일방적인 희생 대신에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런 해석 같습니다. 자, 이 표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렇다고 또 어머니를 버려두진 않고요. 뭐 점자책을 사드리겠다. 점자 이능보도 가르쳐 그리겠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도와주겠다. 내가 일방적으로 희생하지는 않겠다. 단지 어머니를 도와드릴 수는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우리의 삶은 모두 이와 같다. 우리들 각자가 배우지 않으면 외국어와 같은 것. 여러분 외국어는 모국어에 비해서 상당히 배우기 어렵고 힘이 들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깨쳐나가고 배워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에도 인당수는 없다. 우리는 스스로 눈떠야 한다.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고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살 수는 없다. 라는 얘기네요. 심청전의 줄거리를 보면은 결국 아버지를 위해서 공양미 300석의 자식을 팔아서 재물이 되어 인당수에 빠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인당수는 희생한 장소이고 공양미 300석은 희생하면서까지 얻고자 했던 거죠. 특히 공양미 300석과 인당수가 중요한데요. 일단 문제는 이제 심청이든 배꼽을 위한 연가 5의 말하니이든 공통점은 시각장애인일 부모님을 두고 있는데 뭐 차이가 있다면 아버지와 어머니랑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행동의 선택을 볼게요. 일단은 부모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봄을 던질까 말까 고민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고민 끝에 결론은 심청이는 끝내 빠졌어요. 근데 배꼽을 위한 연가 5의 말하는 이는요. 나 빠지지 않겠다. 시를 짓고 책을 읽겠다. 대신 점자책 사들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편지가 나옵니다. 네, 이제 가는 말하는 이가, 즉 이 시에 말하는 이가 심청전의 심청에게 쓴 편지고, 나는 심청전의 심청이 시에 말하는 이에게 쓴 편지인데요. 현대의 나는 사는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 나는 나 자신을 그렇게 희생하지 않겠다. 내가 죽고 없는데 어머니가 뭐 눈을 뜨신다고 하는데 행복해질 수는 없을 거다. 우리는 각자 인생, 각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 아버지와 나처럼 멋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는 없었을 것이다. 고전 소설에서는요, 결국 심청이가 황후가 되어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거든요. 그리고 조선시대에 나는 시집을 안 갈 수가 없다. 내가 시집 가면은 우리 아버지는 혼자 사실 수 없다. 그러니까 아마 내가 그런 희생을 했던 거는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뭐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이 시를 쓴 배꼽을 위한 연가 5의 작가는 심청전을 바라보는 태도가 좀 비판적이지 않을까. 비판적인 게 가까울 겁니다.
아까 배웠던 운수 좋은 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용적이었어요. 거의 뭐 원작을 있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바뀐 내용이 있긴 해요. 마지막에 설렁탕 사는 장면도 나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비슷한데요. 이 백골을 위한 연가 5의 작가는 심청전을 바라는 태도가 상당히 비판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한 3문제 풀고 마무리할까요? 자, 1번 문제 다들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봅시다. 기억의 의미, 나비네요. 자, 풀어보았나요? 자, 나비, 답은 뭐죠? 당연히 성숙한 존재, 답이 바로 나왔네요. 맞습니다. 특별하다, 존중받는다, 아름답다, 희생한다. 뭐 특별하고 존중받고 아름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애벌레와 나비를 나란히 뒀으니까 앞에는 미숙했고 뒤에는 성숙했다. 이러고 보는 게 자연스럽겠죠. 오히려 그리고 이 시에서는 희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5번은 당연히 아닐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도 볼까요? 니은이 의미하는 것을 알맞은 것은, 자, 니은 껍질을 부수는 것. 자, 요것도 한번 풀어봅시다. 일시정지하고요. 자, 풀어보았나요? 알이 새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살고 있던 껍질을 부숴야 돼요. 도전하는 삶이죠. 스스로의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도전해 나가는 그런 삶일 겁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입니다. A에서 E의 상징적 의미로 옳지 않은 것을 한번 풀어볼까요? 자, 풀어보았나요? A, 인당수 부모님을 위해 희생하는 공간.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은당수에 빠질 수 없다고 하죠. 공명의 삼배성, 자신의 희생을 통해 얻게 될 이익. 뭐 정확하게 말하면 부모님이 얻게 될 이익인데 뭐 그것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난 빠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애벌레. 때묻지 않은 순수한 자.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는 있어요. 애벌레는 아직 뭐 자라기 전이니까 순수하다, 아직 어리니까 뭐 때가 묻지 않지 않았을까? 하지만 시를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애벌레가 누에고치를 버려서 나비가 된다는 얘기는 미숙한 존재가 익숙한 자신이 살아온 과거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존재가 된다는 얘기죠. 때묻지 않은 순수한 자아가 아니라 미숙한 존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은 몇 번인가요? 3번이네요. 그 다음에 D는 맞습니다. 시적 화자의 과거죠. 과거, 익숙했던 과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E는 새는 성숙한, 그리고 시적 화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상적 존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운수 좋은 날과 배꼽을 위한 연가 5 재구성한 작품들 봤고요. 자, 재구성한 작품들을 볼 때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또 재구성한 작가가 원작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고요.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그리고 하단의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더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중학교 2학년 2학기 국어 금성출판사의 2-2단원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여 글쓰기 지문을 분석해보고 문제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출제 유형 베스트부터 볼게요. 먼저 첫 번째 글이죠. 자유를 향한 질주, 영화 스피릿을 추천하며 S인 다양한 뭐가 있죠? 표현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 구체적인 종교가 뭐고 예시가 뭔지 묻는 문제 유형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자유를 향한 질주, 영화 스피릿을 추천하며의 특징이나 세부 내용, 뭐 글 자체에 대해 묻는 문제 유형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세계를 아는 만큼 행복해진다. 책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을 읽고 라고 하는 독후감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고쳐쓰기를 묻는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이제 고쳐쓰기의 일반 원리 및 수준을 묻는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문 학습 활동을 분석할 텐데요. 자, 그 전에 우리 표현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론 수업을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글을 쓸 때에는 다양한 표현을 쓸 수 있는데요. 우리 교과서에는 4가지 정도가 언급됩니다. 자, 속담, 관용 표현, 격언, 그리고 명언인데요. 자, 속담은 약간 우리나라 전통적인 약간 느낌이 좀 강해요. 예로부터 민간에 전해내려오는 쉬운 격언이나 잠언이고요. 관용 표현은 수거죠. 쉽게 말하면 수거죠. 둘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서 원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뜻으로 굳어진 말입니다. 뭐 발이 넓다 이런 거죠. 정말로 뭐 발이 큼지막하다, 신발이 안 들어간다 그 뜻이 아니고요. 그만큼 인맥이 넓다 이런 얘기죠. 이건 이제 원래 둘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서 더 이상 그 낱말들의 뜻과는 달리 뭐 제3의 새로운 뜻으로 굳어진 말입니다. 이미 굳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다른 표현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격언은요, 오랜 역사적 생활 체험을 통해 이루어진 인생에 대한 교훈, 경계를 간결하게 표현한 짧은 글입니다. 그 다음 명언은요, 이거는 다른 뭐 속담과는 달리 이거 말한 사람이 비교적 분명해요. 유명한 사람이 남긴 사리에 맞는 훌륭한 말을 얘기하죠. 자,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쓰면은요, 사람들에게 익숙한 표현, 사람들이 이 정도 표현을 알기 때문에 그만큼 내용을 쉽게 전달할 수 있고, 또 창의적인 발상이 담긴 표현을 통해 뭔가 참신한 느낌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론 설명을 좀 하고 나서 이제 본문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다양한 표현의 효고 확인하기, 다양한 표현에 유의하며 다음 글을 읽어봅시다. 제목, 자유를 향한 질주, 영화 스피릿을 추천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애니메이션 영화예요. 한번 같이 볼까요? 명예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 자, 명예를 얻은 사람은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처음 시작에서부터 격언, 명언을 언급하고 있네요. 이라는 말이 귀에서 맴돕니다. 이 영화의 키워드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 서부 개척 시대 삼림과 초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야생마 스피릿의 이야기입니다. 영화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죠. 배경이 뭐고 뭐 주인공이 누군지 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통해 그려지는 대자연의 아름다움은 작곡가 한스 짐머의 음악과 가수 브라이언 애덤스의 노래와 어우러져 더욱 돋보입니다. 영화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아름다운 배경 음악을 좀 강조를 해줬습니다. 한스 짐머의 음악, 또 브라이언 애덤스의 노래. 자, 계속 읽어볼까요? 지금까지 영화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를 했고요. 자, 야생마 무리의 지도자가 된 스피릿. 어느 날 야생마 포획꾼들에게 붙잡혀 군마로 길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길들일 수 없는 스피릿, 그는 자유를 향해 몸부림칩니다. 애초에 야생마 무리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누군가의 말을 들을 성격이 아닌 거죠. 군마로 길들여지게 되지만 그 길들여짐을 거부하는 거죠. 주인공 스피릿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당시 인디언들은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죠. 인디언 사냥꾼인 백인 병사들에게 쫓겨 늘 불안한 생활을 했습니다. 자, 인디언 소년 리틀 트릭 또한 스피릿과 마찬가지로 백인 병사에게 붙잡히는 신세가 됐지만 결국 둘은 의기투합하여 탈출합니다. 자, 의기투합, 마음이나 뜻이 서로 맞는다, 이런 표현인데요. 지금 공통적으로 둘 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이제 야생마 포획꾼들에게 붙잡히고 백인 병사에게 붙잡히고 뭐 이런 신세인데요. 둘의 처지가 비슷하죠? 계속 읽어볼까요? 동병상련의 아픔을 나누게 된 것이죠. 동병상련.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연민의 감정을 느낀다, 이런 얘기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스피릿과 리틀 트릭이 동병상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것도 잠시 스피릿은 또다시 붙잡히고 말아요.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날 열차에 실려 어디론가 끌려가는 스피릿에게 희망은 없는 듯합니다. 자, 그러나 스피릿은 고향으로 가는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희망은 없다고 했지만 고향으로 가는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앞 내용과 뒷 내용이 상반, 서로 반대되죠. 접속어 문제가 은근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가 어울립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스피릿은 인디언 마을을 통과하는 철도의 기관차를 옮기는 일에 참여하다가 그게 인디언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일임을 알게 됩니다. 뒤늦게 안 모양이죠. 그래서 결국 그는 기관차 운반을 중단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탈출하려 하지만 사슬에 걸리는 바람에 가슴을 태웁니다. 몹시 애태운다, 아주 초조해서 애태운다, 이런데 아주 관용적 표현이에요. 실제로 가슴이 불탄다는 뜻이 아니죠. 자, 해당 관용적 표현에 의미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자,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던가요? 자, 아무리 어려운 경우에 처하더라도 살아나갈 방법은 있다. 이건 속담이에요. 계속 읽어봅시다. 인디언 소년 리틀 트릭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한 스피릿. 자, 이럴 때 또 리틀 트릭이 도와줬네요. 평화를 앗아간 기관차 폭발을 바라보며 대자연의 평화 속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는 그가 사랑했던 암말 레인이 기다립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입니다. 스피릿에게는 자유와 사랑이 쉽게 허락될 것 같지 않습니다. 대자연의 자유와 레인과의 사랑이 쉽게 허락되지 않네요. 새로운 위기가 닥쳐오나 봅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인디언 마을을 습격한 백인 병사들과 맞서 싸우다가 급류에 떼내려간 레인을 구하려던 스피릿은 병사들에게 붙잡혀요. 스피릿은 몸부림치죠. 하지만 구원자는 언제나 나타나죠. 역시 리틀 트릭입니다. 스피릿은 다시 고향의 대자연 속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난 돌아갈 거야.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곳 견뎌내기만 한다면. 끝없는 초원을 뛰어가면 스피릿은 대자연을 만끽합니다. 그녀 레인과 함께. 아까 영화의 장점을 강조했는 게 그게 중에 하나가 음악이죠. 음악은 스피릿의 내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음악은 자유를 향한 스피릿의 집념과 의지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요소이죠.
힘이 느껴집니다. 영화의 중요한 장점이네요. 미국 서부 그랜드 캐니언의 신비와 대자연이 시원스럽게 펼쳐지며 그 무엇에도 구속받지 않고 비상의 날개를 펼친 야생마들이 우리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는 것 같습니다. 당신들은 자유로운가요? 라고. 그러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결국 영화가 전달하는 주제의식이 마지막에 강조가 되네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합니다. 스피릿이 자신의 야생마 무리를 위해 책임을 다하던 말입니다. 대략적으로 보니까 처음에 소개를 했고요. 핵심 내용과 배경음악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줄거리를 좀 상세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야생마 스피릿이 프로젝트했다가 인디언 소년과 우정을 나눴고 나중에 탈출하고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암말 레인과의 사랑을 이뤄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영화가 마지막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해 주었어요. 영화가 이야기하자 하는 바로 뭐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런 얘기지요. 자, 내용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을 익혀두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가 볼까요? 이 글에 나타난 속담이 있고 관용 표현이 있고 명언 및 격언이 있는데 이걸 한번 같이 정리해 봅시다. 속담은 하늘이 무뎌도 도서 살할 구멍은 있다. 아무리 어려운 경우에 처하더라도 살아나갈 방도가 생긴다는 의미고요. 관용 표현은 가슴을 태웁니다. 몹시 애태운다는 의미고요. 격언 명언은요. 명예에는 책임에 따른 법 이 말이 나오죠. 명예를 얻은 사람은 그에 맞는 책임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표현이 내용 전달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자, 상당히 참신하게 느껴지죠. 글에 멋을 더하고 독자에게 참신한 인상을 더해줍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럼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여 제목도 좀 참신하게 붙여볼까요? 이를테면은 여기 있네요. 스피릿이 낙순물이 바위돌을 뚫다. 뭐 대돌이라는 속담도 있습니다만은 낙순물은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비 오고 난 다음에 처마 끝에서 똑똑 떨어지는 아주 약한 물줄기, 약한 물방울이에요. 근데 그 약한 물방울도 계속 꾸준히 떨어지다 보면 언젠가는 단단한 바위돌을 뚫는다. 즉, 뭐 꺾이지 않는 마음? 그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다양한 표현을 이용해서 직접 글을 써보자. 이건 여러분 직접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전거 도둑이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대해서 줄거리를 쓰고 인상적인 장면이나 기억에 남는 구절 대사를 정리하고 새롭게 알게 된 점, 깨달은 점 정리하고요. 또 흥미로운 사실, 그리고 추천해주고 싶은 친구, 마지막에 덧붙이고 싶은 내용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문제는 이제 이렇게 글을 쓰면서 다양한 표현들을 섞는 게 좋겠죠. 속담, 뭐 격언, 명언, 관용 표현 이런 거요.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글을 썼어요. 글을 썼는데 이 글을 뭐 하는 게 중요하죠? 고쳐 쓰는 게 중요하죠. 자, 고쳐 쓸 때는요, 수준이 있습니다. 전체 수준은 글 전체 수준에서 어색한 부분을 찾고요. 문단 수준은요,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나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못한 문장은 없나요입니다. 문단인데 문장이 왜 나오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문장이 이어져서 형성되는 단위가 문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문단 수준에서 바꿀 때는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못한 문장은 없는지 혹은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은 없는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문장 수준은요, 뭐 문법이나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어 수준은 쉬울 겁니다. 문맥에 어울리지 않은 단어 찾고요. 뭐 기타, 속담, 관용 표현, 명언, 격언, 참신한 발상이 드러나는 표현을 더 추가할 곳이 없는지 찾아보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고쳐 쓰기를 할 때 일반 원리가 있습니다. 추가, 삭제, 대치, 재구성인데요. 추가는 빠진 부분, 부족한 부분을 첨가 보충하는 것이지요. 삭제는 불필요한 부분, 지나치게 많이 들어간 거 지우는 것이고요. 대치는 대체, 바꾸는 거예요. 단어나 문장을 적절하게 바꾸는 것. 그리고 재구성은 바꿨을 때 좀 더 효과적인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문장의 구성이나 전개 과정, 약간 전체적으로 약간 뜯어 고친다? 이런 느낌이죠. 고쳐쓰기 할 때 유의할 점, 일단 뭐 일반 원리에 따릅니다. 추가, 삭제, 대치, 재구성하는데 문제는 이제 큰 수준에서 글 전체에서 문단, 문장, 단어 수준의 순서에 따라 고쳐쓰는 게 효과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작은 수준부터 단어 수준부터 고쳤다고 해봅시다. 맞춤법이나 단어 열심히 고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문장이 내지는 그 문단이 필요 없는 문단이었어요. 필요 없는 문장이었어요. 그럼 열심히 고친 게 아깝겠죠. 그래서 큰 수준에서부터 글 전체 수준에서부터 차근차근 고쳐나가는 게 효율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어떤 학생이 책을 읽고 쓴 독후감입니다. 요걸 바탕으로 우리가 고쳐쓰기를 한번 적용해 볼까요?
세계를 아는 만큼 행복해진다. 책.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을 읽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따라가 볼까요? 이 책은 사람들이 만일 세계가 100명에 사는 마을로 축소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제목의 전자우편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책은 시작되었다라고만 해도 충분히 주어 서술어가 갖춰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란 말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문장 수준에서 뭐 해야 맞죠? 삭제해야 맞죠. 다시 읽어볼게요. 이 책은 만약 세계가 100명이 사는 마을로 축소된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제목의 전자우편에서 시작되었다. 자, 그리고 만일 그렇게 된다면 바로 책 내용이 나왔는데 중간에 빈 부분에 그 전자우편의 내용 중이라고 앞서 언급된 전자우편의 내용을 한 번 더 대용, 지시 표현을 통해서 언급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 전자우편의 내용 중 만일 그렇게 된다면 여자는 52명, 52명, 남자는 48명, 48명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100명이라고 하면 그리고 퍼센트로 따지면 여자가 51%, 남자가 48%를 얘기겠죠. 계속 읽어볼까요? 또 마을의 모든 재산 중에 6명이 59%를 차지하고 74명이 39%를 20명은 겨우 2%만을 가졌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놀라웠다를 추가하는 게 좋겠네요. 지금 교과서 원문에서는 따옴표만 쳐져 있는 거 보이나요? 그 전자우편의 내용만 언급했는데 앞뒤에 이름화를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 전자우편의 내용 중 무엇이라는 부분이 놀라웠다. 이렇게 문장 수준에서 추가해 주는 게 좋겠죠. 부의 독점 혹은 사회적인 재분배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읽어볼게요. 자, 이 책은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책으로 하여금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에 감사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베풀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책으로 하여금이라고 하면은 이 책이 이 책에게 누군가가 무언가를 시킨다는 뜻이 돼요. 나는 동생으로 하여금 공부하게 했다. 이런 식의 예문에나 어울리는 말인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책이 일종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라고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 책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에 감사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으면 좋겠다. 방금도 봤지만 부의 편중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를 좀 느껴서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베풀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네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특히 더 잘해줘야 한다. 말 자체는 좋은 말이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죠. 이거는 문단 수준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문장이 아니니 삭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나는 이 책에서 당신이 이 전자우편을 읽는다면 그 순간 당신의 행복은 2배, 3배로 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당신을 생각해서 전자우편을 보내준 누군가가 있고 당신이 글을 읽을 수도 있고 또 더 큰 행복은 당신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세계에는 글을 읽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자우편을 보내줄 누군가도 없고 심지어 돌아가신 분도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내가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고 그런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이 생겨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방금 전자우편을 언급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 당신이 전자우편을 읽는다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은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 책은 이런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다로 마무리 짓는 게 더 자연스럽겠네요. 전체 수준에서 문단의 순서를 바꾸는 재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기타 수준에서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존 밀러의 명언을 추가하면 좀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런 존 밀러의 말처럼 그 순간 큰 행복을 느꼈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감사한지에 따라서 얼마나 행복한지도 결정이 된다 그런 얘기겠죠.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문장 수준에서는 삭제가 이루어졌고요. 문장 수준에서 또 추가가 2번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또 전체 수준에서 중간 부분과 끝 부분을 순서를 바꿨고요. 그리고 단어 표현 이 책으로 하여금은 이 책을 통해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또 문단 수준에서 어울리지 않은 문장을 삭제하고요. 그리고 또 추가할 내용, 존 밀러의 명언을 추가하면은 좀 더 매끄러운 글, 완성된 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보고 마무리해 볼까요? 자, 4번 한번 풀어봅시다. 옆에 지문이 있고 또 그 옆에 문제가 있는데요. 가와 같은 종류의 표현이 아닌 것은 가슴을 태웁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문제 일시정지하고 한번 풀어볼까요? 자, 풀어보았나요? 자, 관용 표현이죠. 가슴을 태우다. 그만큼 애태운다. 초조해야 한다. 그런 얘기인데요. 발이 넓다. 맞습니다. 이맥이 넓다는 뜻이지요. 그 다음에 입을 맞추다. 이거 여러 사람들이 말 그대로 의견을 일치시키다. 뒤에서 서로 이런 말은 알리바이를 꿰맞추다. 이런 뜻이겠고요. 얼굴이 크다. 이건 그냥 그야말로 얼굴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머리를 굴리다. 뭔가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머리를 쓰다 이런 뜻이고요. 입을 모으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일치시켰다. 일치하는 의견을 보였다. 이런 표현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나에 들어갈 표현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일시정지하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풀어보았나요? 자, 1번 아는 것이 힘이다. 유명한 격언 명언인데요. 여기서는 맥락에 맞지 않죠. 가슴을 태웠지만 리틀 트릭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그만큼 위험한 상황에서도 빠져나올 방도가 있다. 이런 표현일 텐데요. 2번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것도 유명한 말이지요. 그만큼 재물에 대해서 너무 욕심을 내지 말라. 이런 얘기일 텐데요. 역시 맥락과는 상관이 없고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그만큼 많이 실패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유명한 격언 명언이긴 합니다만은 역시 맥락과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유명한 소설에 언급된 얘기인데요. 그만큼 넓은 시선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일 텐데 역시 맥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5번, 답은 5번이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이게 정답일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유를 향한 스피릿의 집념과 의지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다와 관련된 이 글의 참신한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일시정지하고 한번 풀어봅시다. 자, 풀어보았나요? 자, 1번 벼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만큼 사람이 어떤 지위에 경지에 오를수록 더 겸손해져야 된다는 얘기겠죠. 2번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다. 없이 살던 힘들게 살아가던 사람에게도 또 나름의 기회는 주어진다. 이런 얘기일 텐데 역시 여기 맥락에는 맞지 않고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오비일학이라고 하죠. 까마귀 입장에선 자기가 날아 올랐을 뿐인데 마침 배가 떨어져서 까마귀가 배를 떨어뜨렸구나 라고 이제 오해를 사기 좋은 아주 공교롭게도 그렇게 오해를 받는다 그런 얘기일 텐데요. 역시 맥락과는 관련이 없고 낙순물이 바위돌을 뚫는다. 네, 답은 이거겠죠. 계속된 시도가 약하든 강하든 계속된 시도가 그만큼 큰 결과를 이뤄낸다 이런 얘기겠죠. 작은 고추가 더 맵다. 사람이 너무 작아도 키가 작고 겉보기에는 왜소해 보여도 얕보지 말자 이런 얘기인데 역시 여기 이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먼저 자유를 향한 질주, 영화 스피릿을 추천하며 여러 표현이 나왔는데요. 속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관용 표현, 가슴을 태웁니다. 격언이나 명언, 명예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 나왔고요. 자, 이런 표현을 쓴 이유가 있겠죠. 독자에게 참신한 느낌을 주고 내용을 인상 깊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글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죠. 그리고 고쳐쓰기가 중요합니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자신이 쓴 글을 다시 읽고 내용이나 표현이 어색한 부분을 찾아 고치거나 주제가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글을 다루는 얘기죠. 일반 원리 4가지 기억해 둡시다. 추가, 빠진 거, 부족한 거, 첨가 보충하는 거고요. 삭제, 불필요한 거 지우는 거고요. 대치, 더 적절하게 바꾸는 거고요. 재구성, 구성이나 전개 과정을 변화시키는 거죠. 수준이 있습니다. 글 수준은 주제나 목적, 제목이 적절한지 잘 보는 거고, 특히 제목이 비록 한 줄이긴 하지만 글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글 전체 수준으로 이해된다는 거 기억해 둡시다. 그 다음에 문단 수준은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은 없는지, 문단의 길이가 적절한지, 그리고 문장 끼리 잘 이어지지는 않는지, 이런 거를 보는 거고요. 문장은 문장이 어법에 맞게 쓰였는지 혹은 문장의 의미가 분명한지 따지는 거고요. 단어 수준은 띄어쓰기, 맞춤법, 적절한 단어 등을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고쳐쓰기 할 때 유의할 때는요, 당연히 고쳐쓰기의 일반 원리인 추가, 삭제, 대치, 재구성을 따르고요. 그 다음에 글 전체 수준에서 문단, 문장, 단어 수준의 순서에 따라 고쳐쓰는 게 효과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2단원 봤고요. 자,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그리고 하단의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더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